내년 임관식 날 화장 잘 받게 해줘야겠다. 기대해라! 임관식을 불과 몇 시간 앞둔 밤 한 부사관 후보생은 동기생의 잔인한 폭행에 피멍으로 만신창이가 됩니다. 그녀가 마지막 희망을 걸고 제출했던 마음의 편지는 오히려 훈육관의 손에 찢겨 가해자에게 전달되었고 끔찍한 보복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침내 임관식 당일 멍든 얼굴을 두꺼운 화장으로 필사적으로 가린 조카를 본 한 여성이 조용히 차로 돌아갑니다. 그녀는 단순한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부대장의 지휘 계통을 무시하고 이 모든 것을 뒤엎을 수 있는 육군수사단 광역수사대 팀장이었습니다. 자신의 부대가 외부 수사팀에 의해 순식간에 장악당하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봐야 했던 학교장, 그리고 축제의 주인공에서 한순간에 범죄자로 전락한 가해자들에게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채널 성장에 큰 힘이 됩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소중한 응원, 더 통쾌하고 밀도 높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폐부로 끼쳐오는 것은 흙먼지와 화약 냄새, 그리고 수백 명의 동기들이 내뿜는 지독한 땀 냄새가 전부였다. 대한민국 육군 부사관학교의 마지막 종합훈련. 임관식을 불과 일주일 앞둔 훈련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각계 전투 교장을 기어가는 김민지 후보생의 팔꿈치는 이미 감각이 없었다. 찢어진 전투복 사이로 스며든 흙과 자갈이 피가 맺힌 상처를 파고들었지만 고통을 느낄 여유조차 없었다. 김민지 후보생. 동작 그만. 지금 그걸 포복이라고 하나? 이모가 군 수사단 간부면 포복도 대신해주나? 확성기를 타고 날아온 훈육관 황 중사의 비아냥 섞인 고함에 민지의 어깨가 돌처럼 굳었다. 주변의 모든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로 향했다. 동정이나 걱정의 눈빛은 없었다. 그저 전연 때문에 또 전체가 고생하겠군 하는 지겨움과 냉소뿐이었다. 민지는 이를 악물고 흙바닥에 머리를 쳐박았다. 아닙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목소리 그것밖에 안 나오나? 전 후보생, 김민지 후보생 때문에 훈련장 10분간 추가 포복 실시. 분노와 원망이 섞인 동기들의 거친 숨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다. 민지는 눈물이 터져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아래 집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다. 지옥은 바로 이곳이었다. 그리고 그 지옥의 중심에는 몇 주 전까지만 해도 가장 든든한 동기였던 박지현 후보생이 있었다. 박지현은 모두가 인정하는 에이스였다. 여자 후보생임에도 불구하고 체력 측정에서 남자들을 압도했고 굵고 카랑카랑한 목소리는 훈육관들의 신임을 얻기에 충분했다. 민지 역시 그런 박지현을 존경했고 따랐다. 문제는 그놈의 영상통화 한 번에서 시작되었다. 가족과의 주말 영상통화 시간. 민지의 어머니는 순진한 얼굴로 화면 너머의 딸에게 자랑스럽게 외쳤다. 우리 민지. 임관식 날 이모가 꼭 간대. 마침 그날 부대에 일이 있어서 들른다나 봐. 우리 서연이가 중령인데 육군수사단 팀장이래. 너 힘들게 하는 사람 있으면 다 말해. 민지는 질색하며 엄마 그런 말 좀 하지 마. 라고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다. 바로 옆에서 차례를 기다리던 박지현 무리가 그 말을 똑똑히 들었던 것이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변했다. 존경과 동경의 대상이었던 박지현은 민지를 향한 노골적인 적의를 감추지 않았다. 좋겠네, 김민지. 이모가 육군수사단 중령이라서. 그날 밤 쉬는 시간 관물대를 정리하는 민지에게 박지현이 차갑게 말을 걸었다. 우리는 뼈 빠지게 고생해서 겨우 하사다는데 누구는 이모백으로 편하게 군 생활하겠네. 안 그래? 옆에 있던 최 후보생이 거들었다. 어쩐지 훈육관님들도 너한테는 좀 다르다 했어. 이게 다 백 때문이었구만. 아니야. 그런 거 절대 아니야. 민지는 당황해서 손을 내저었지만 박지현은 비웃음을 날렸다. 아니긴 뭐가 아니야. 재수 없는 년. 너는 그냥 내 존재 자체가 우리 같은 흙수저들 기만하는 거야. 그날 밤 악몽이 시작되었다. 훈육관들의 야간 순찰이 끝난 새벽 1시. 모두가 잠든 생활관에서 민지는 조용히 끌려나갔다. 눅눅한 세제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뒤엉킨 1층의 세탁 건조장.
CCTV 사각지대인 그곳에서 민지는 처음으로 폭력의 공포를 마주했다. 야, 김민지. 박지현이 민지의 멱살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훈련으로 단련된 그녀의 악력은 민지가 숨을 쉬기 힘들 정도였다. 내가 그렇게 잘난 이모 둬서 좋겠다. 근데 어쩌나 여기선 내가 왕인데. 내 이모는 여기 없잖아. 지연아, 왜 이래?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닥쳐. 박지현의 손이 민지의 뺨을 후려쳤다. 짝 하는 소리가 눅눅한 공간을 울렸다. 민지는 귀가 먹먹해지며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쓰러졌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말해봐, 이 빽 좋은 년아. 내가 잘못한 건 우리 앞에서 그 잘난 이모 얘기를 꺼내게 한 거야. 우리는 말이야, 이 임관식에 목숨 걸었어. 여기서 떨어지면 갈 데도 없다고. 근데 너 같은 년은 그냥 취미로 군대 온 것 같아서 말이야. 박지현의 발길질이 이어졌다. 그녀는 영리했다. 제복에 가려지는 복부와 옆구리, 허벅지만을 골라 찼다. 비명을 지르려 하면 입을 틀어막았고 반항하려 하면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민지는 그저 온몸을 웅크린 채 이 시간이 끝나기만을 빌었다. 임관식까지 일주일. 딱 일주일만 버티자. 그것이 민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다짐이었다. 고통은 매일 밤 반복되었다. 박지현과 그 무리들은 민지를 조롱하고 짓밟는 것을 일종의 유의처럼 즐겼다. 훈련 중에 일부러 민지의 군장을 무겁게 만들었고 식사 시간에 몰래 발을 걸어 식판을 엎게 했다. 그럴 때마다 황 중사는 어김없이 민지만을 질책했다. 김민지 후보생, 동기들한테 피해주지 마라. 이모 얼굴에 먹칠할 건가. 박지현 무리는 뒤에서 조용히 낄낄거렸다. 민지는 깨달았다. 황 중사는 모든 것을 알거나 혹은 알면서도 방조하고 있었다. 그는 이 군기 바짝 든 박지현 후보생이 중대의 분위기를 잡는 것을 내심 즐기고 있었다. 임관식을 나흘 앞둔 밤 민지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옆구리의 멍은 이제 숨을 깊게 들이쉬는 것조차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더 무서운 것은 박지현의 속삭임이었다. 어제 저녁 점호 직전 그녀가 민지의 귀에 대고 웃으며 말했다. 임관식 날 얼굴 좀 예쁘게 해줘야겠다. 화장 잘 받게. 기대해. 이대로라면 임관식 날 가족들 앞에 서기도 전에 무슨 짓을 당할지 몰랐다. 공포가 이성을 마비시키기 직전 민지는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기로 결심했다. 생활관 복도 끝 학교장의 얼굴 사진과 함께 걸려있는 후보생 인권 상담함. 일명 마음의 편지였다.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되며 훈육관을 거치지 않고 학교 주임원사나 학교장에게 직접 전달된다는 그 붉은 철제 상자. 민지는 모두가 잠든 새벽 2시 복통을 호소하며 화장실에 가는 척 빠져나왔다. 비상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복도를 비추는 가운데 떨리는 손으로 작은 수첩을 찢어 편지를 썼다. 손이 너무 떨려 글씨가 날아갔다. 살려주십시오. 박지현 후보생 외 2명에게 상습적인 폭행과 가혹 행위를 당하고 있습니다. 세탁 건조장에서 그녀는 차마 이모의 이야기는 적지 못했다. 그것이 모든 일의 발단이었지만 왠지 그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웠다. 황 중사에 대한 원망도 감히 적지 못했다. 그저 이 지옥 같은 폭력만을 멈춰달라고 애원했다. 민지는 누구도 보지 않는 틈을 타 편지를 붉은 상자 깊숙이 밀어넣었다. 제발 제발. 훈육관님이 아닌 다른 분이 봐주세요. 다음 날 아침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 황 중사의 표정은 평소와 다름없었다. 오히려 기분이 좋은 듯 콧노래까지 흥얼거렸다. 민지는 불안했다. 혹시 아직 편지를 못 본 걸까? 하지만 그 희미한 희망은 오후 훈련 시간에 산산조각 났다. 훈련장 구석에서 황 중사가 박지현 후보생을 따로 불러 이야기하는 것을 목격한 것이다. 둘의 거리는 멀었지만 황 중사가 박지현의 어깨를 툭툭 치며 인자하게 웃는 모습은 똑똑히 보였다. 그리고 박지현은 뒤돌아서며 민지를 향해 지옥의 악마와도 같은 섬뜩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날 밤 민지는 다시 세탁 건조장으로 끌려갔다. 이번에는 박지현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무리 4명이 민지를 완벽하게 포위했다. 야, 김민지.
박지현이 민지의 뺨을 가볍게 툭툭 쳤다. 내가 감히 날 찔러? 이게 같은 년이. 민지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마지막 동아줄이 썩은 밧줄이었음을, 아니 자신을 묶을 올감이었음을 깨달았다. 황 중사는 그 편지를 발견하고 즉시 찢어버렸다. 임관식을 코앞에 두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터지는 것을 그는 원치 않았다. 자신의 경력에 흠집이 가는 것은 물론이고 상부에 보고하는 절차도 귀찮았다. 그는 박지현을 불렀다. 박 후보생. 김민지가 널 찔렀더군. 어린애 장난 같은데 아주 귀찮게 됐어. 안 그래도 자네 이모가 수사단에 있다고 해서 신경 쓰이는데 말이야. 임관식 전까지 시끄러운 소리 안 나오게 동기들 관리 잘해. 알지? 내가 박 후보생 믿는 거. 황 중사는 이것이 훈육이라고 생각했다. 훈육관님이 그러시더라. 요즘 애들 정신력이 빠져서 문제라고. 박지현은 민지의 배를 무릎으로 찍어 올렸다. 내까지 빽 믿는 년 하나 때문에 우리 중대 전체가 욕먹는다고. 내가 책임져야지. 폭행은 이전보다 훨씬 잔혹하고 길었다. 그들은 민지의 입에 더러운 세탁망을 물려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했다. 임관식 날 화장 잘 받게 해준다고 했지? 박지연은 자신의 손가락에 낀 남자친구에게 받았다는 딱딱한 반지를 만지작거렸다. 그리고 그 반지를 낀 주먹으로 민지의 왼쪽 눈두덩이와 뺨을 망설임 없이 내리쳤다. 민지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 드디어 임관식 날이 밝았다. 며칠간 잠을 설친 민지는 새벽 4시 누구보다 먼저 기상했다. 아니, 사실은 한숨도 자지 못했다. 의무실에서 몰래 훔친 진통제 몇 알로 버티고 있었다. 왼쪽 눈은 괴물처럼 부어올라 제대로 떠지지도 않았고 뺨은 시퍼런 멍을 넘어 검붉게 변해 있었다. 입술은 터져 피딱지가 흉하게 앉았다. 박지현이 남긴 임관식 선물이었다. 민지는 화장실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군인이 아닌 공포에 질려 넋이 나간 한 여자가 서 있었다. 이 얼굴로 엄마를, 이모를 어떻게 보지? 그녀는 동기에게 몰래 빌린 가장 두꺼운 파운데이션과 컨실러를 꺼냈다. 마치 벽에 시멘트를 바르듯 자신의 상처 위에 화장품을 겹겹이 덧칠했다. 멍 자국을 가리기 위해 필사적으로 문질렀다. 한 겹, 두 겹, 세 겹. 고통의 신음이 절로 나왔지만 멈출 수 없었다. 1시간 가까이 사투를 벌인 끝에야 겨우 흉측한 멍의 색깔이 옅은 갈색 정도로 가려졌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이목구비가 뒤틀린 것처럼 부자연스러운 화장이 완성되었다. 부사관학교 연병장에는 이른 아침부터 축제의 열기가 가득했다. 군악대의 힘찬 연주가 울려 퍼졌고 전국 각지에서 모인 가족들은 자랑스러운 아들, 딸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 분주했다. 민지의 엄마 이서영과 이모 이서현 중령도 참석자 석 앞자리에 앉아 있었다. 이서영은 아침부터 눈가가 촉촉했다. 어머 서연아, 저기 우리 민지 좀 봐. 맨 앞줄에 섰네. 아이고 저렇게 늠름할 수가. 고생해서 얼굴이 반쪽이 됐어. 쟨 어쩜 저렇게 화장을 짙게 했니? 오늘 주인공이라고 멋부렸나 봐. 호호. 이서현 중령은 그런 언니의 말에 옅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의 눈은 단상 위에 도열한 조카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이 중령의 눈은 평범한 이모의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십 년간 수많은 범죄자들과 거짓말쟁이들을 상대해 온 육군수사단 광역수사대 팀장의 날카로운 눈이었다. 그녀의 눈에 민지의 모습은 어딘가 부자연스러웠다. 걸음걸이가 미세하게 절뚝거려. 왼쪽 다리를 약간 끄는군. 그리고 저 화장. 저건 멋을 부린 화장이 아니야.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가리려는 분장에 가까워. 평소 화장기 없는 얼굴만 보던 조카의 어색한 분칠은 그녀의 직업적 본능을 날카롭게 자극했다. 게다가 민지는 가족석을 향해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입꼬리만 겨우 올라간 채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다. 마치 겁에 질린 사람처럼 보였다. 이에 본관은 육군 부사관 학교장으로서 이들의 임관을 명하는 바입니다. 학교장 박진수 대령의 우렁찬 선포와 함께 모든 후보생이 일제히 경례를 붙였다. 충성. 민지도 목이 터져라 외쳤다. 눈물이 핑 돌았다.
이것은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다. 드디어 이 지옥이 끝났다는 안도감, 그리고 이 끔찍한 몰골로 가족 앞에 서야 하는 자신에 대한 처절한 연민이었다. 그녀는 애써 입꼬리를 당겨 웃었다. 엄마와 이모를 향해 가장 밝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임관식이 끝나고 가족들이 일제히 연병장으로 쏟아져 나왔다. 이서영은 우리 딸, 을 외치며 민지에게 달려가 꽃다발을 안기고 힘껏 껴안았다. 장하다 우리 민지. 고생했어. 정말 고생 많았어. 민지는 엄마의 품에 안기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엄마의 손이 어젯밤 박지현에게 무차별적으로 맞은 옆구리를 강하게 눌렀기 때문이었다. 아주 짧은 신음이었지만 민지는 고통을 참아내며 얼굴을 미세하게 찡그렸다. 그것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던 이서현 중령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다. 엄마 이서영의 품에 안긴 민지가 터뜨린 그 짧은 신음. 그것은 연병장의 그 어떤 군악대 소리나 확성기 소리보다도 이서현 중령의 귓속에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이 중령의 온몸에 찬물이 끼얹어진 듯한 감각이 스쳤다. 모든 감각이 곤두섰다. 그녀는 방금 전까지 조카의 임관을 축하하던 이모가 아니었다. 그녀는 수십 건의 강력 범죄 현장에서 단 하나의 거짓 숨소리도 놓치지 않는 육군수사단 광역수사대 팀장이었다. 언니. 이 중령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다. 이서영은 여전히 감격에 겨워 딸의 등을 토닥이고 있었다. 언니, 나 민지랑 잠깐 할 얘기가 있어. 저기 본부석 뒤에 시원한 물 파는 곳 있던데 언니가 물 좀 사다 줄래? 민지도 목마를 텐데. 나는 민지 계급장 삐뚤어진 것 좀 바로 달아주고 있을게. 이서영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채 환하게 웃었다. 아이고, 우리 서연이가 제일 꼼꼼하지. 그래, 그래야지. 우리 딸 목마르지? 엄마가 금방 다녀올게. 이서영이 인파 속으로 분주하게 뛰어가는 그 몇 초의 시간. 이서현 중령은 민지의 어깨를 단단히 붙잡고 인적이 드문 연병장 구석, 본부석의 거대한 그늘 아래로 끌어당겼다. 축하의 열기로 소란스러운 주변과 달리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얼어붙었다. 이 중령은 민지의 턱을 가볍게 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힘으로 잡아 돌렸다. 그리고 자신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보게 했다. 김민지 하사. 그녀는 조카를 계급으로 불렀다. 민지는 저도 모르게 예 이모. 라고 대답했다가 황급히 예 이모님. 이라고 정정하려 했지만 이모의 눈빛에 입이 얼어붙었다. 그 눈은 이모의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수사관의 눈이었다. 왼쪽 뺨 화장. 누가 했어? 질문이 아니었다. 취조였다. 분장 수준이야. 이 정도면 멍 자국을 가리려고 스펀지가 아니라 주걱으로 펴바른 수준이라고. 아까 엄마가 안을 때 신음소리 냈어. 옆구리 맞았지. 걸어올 때 왼쪽 다리 미세하게 절었다. 허벅지나 정강이에도 상처가 있나 보군. 말해. 누가 그랬어? 그 순간 민지가 버티고 있던 마지막 둑이 무너져 내렸다. 지난 몇 주간 지옥 같은 공포를 견디게 했던 임관식만 끝나면이라는 주문이 깨져버렸다. 이모의 정확한 지적은 위로가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처참한 상태인지를 확인시켜주는 선고와도 같았다. 이모. 흐흐. 민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다. 두껍게 바른 화장품이 눈물과 뒤엉켜 흉측하게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이 중령은 말없이 민지 옆에 쪼그려 앉아 조카의 등을 천천히 하지만 단단하게 쓸어주었다. 주변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울어. 다 울고 말해. 지금부터 내가 하는 모든 말은 이모가 아니라 육군수사단 수사관이 듣는 공식적인 진술이야. 똑똑히 말해야 해. 민지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박지현 후보생의 이름 그리고 그녀의 무리들. 이모가 수사단 중령이라는 거. 그걸 듣고 나서부터 그녀는 그것이 모든 일의 발단이었다고 고백했다. 건조장에서의 상습적인 폭행, 인격 모독, 식판을 엎었던 일까지. 그리고 가장 절망적이었던 순간을 이야기했다. 마음이. 편지를 썼어요. 살려달라고. 인권 상담함에. 썼는데. 그런데
이중령의 목소리가 한층 더 낮아졌다. 방금 전까지 조카를 다독이던 손길이 멈췄다. 황 중사님이 그걸 박지연한테 말했어요. 이서연 중령의 눈에서 모든 온기가 사라졌다. 훈육관님이 저보고 정신력이 빠졌다고. 박지연한테 동기 관리 잘하라고. 그리고 어젯밤에 임관식 선물이라고. 반지 낀 주먹으로. 이것은 단순한 후보생 간의 폭행 사건이 아니었다. 지휘 계통에 의한 조직적인 은폐, 가혹 행위 방조, 그리고 명백한 보복 폭행 교사였다. 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범죄 중 하나가 가장 모범적이어야 할 부사관학교의 심장부에서 벌어진 것이다. 이 중령은 민지를 일으켜 세웠다. 그녀의 손은 분노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민지야, 잘 들어. 넌 아무 잘못 없어. 넌 피해자고 아주 용기 있게 버텨냈어. 그리고 지금 나한테 사실대로 다 말했어. 그걸로 내가 할 일은 다 끝난 거야. 그녀는 조카의 눈물을 손으로 닦아주었다. 흘러내린 화장품 아래로 드러난 검붉은 상처가 그녀의 분노에 불을 질렀다. 이제부터는 이모 일이야. 아니, 육군 수사단의 일이다. 언니 오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이모가 급한 군대 일 생겨서 먼저 차에 가 있으래라고만 전해. 그리고 즉시 내 차로 가. 문 잠그고 누구와도 대화하지 말고 전화도 받지 마. 내가 갈 때까지 차에서 한 발자국도 나오지 마. 이건 명령이야. 알겠나? 네. 네. 알겠습니다. 민지는 본능적으로 차렷 자세를 취하며 대답했다. 이서연 중령은 조카의 어깨를 마지막으로 한번 꽉 쥐어준 뒤 망설임 없는 걸음으로 학교 본관 건물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더 이상 임관식에 참석한 가족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쟁터로 향하는 지휘관의 발걸음이었다. 이서연 중령은 학교 장실로 향하지 않았다. 그녀는 먼저 인파를 해치고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검은색 민간 차량으로 돌아왔다. 이미 민지와 언니 이서영이 겁에 질린 표정으로 차 안에 앉아 있었다. 언니,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민지가 여기서 아주 안 좋은 일을 당했어. 이서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서연아. 그게 무슨. 지금 설명할 시간 없어.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범죄야. 언니는 민지 데리고 지금 당장 이 부대를 빠져나가. 그리고 내가 연락할 때까지 절대 아무한테도 연락하지 마. 민지 병원부터 데려가서 상해진단서 끊어. 정신과 상담 기록까지. 내가 아는 병원 주소 찍어줄게. 그 병원에서 당장 입원 수속 밟아. 이건 민지를 보호하기 위한 최우선 조치야. 빨리. 이 중령의 단호한 명령에 이서영은 울음을 터뜨릴 새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동생이 지금 평소의 모습이 아님을 직감했다. 이 중령은 민지의 손을 한번 꽉 잡아주었다. 괜찮아. 이모가 다 해결할게. 넌 그냥 피해자로서 치료받을 준비만 해. 언니의 차가 부대 정문을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한 이 중령은 자신의 차에 홀로 남아 숨을 골랐다. 그리고 암호화된 군용 휴대전화를 꺼내 단축번호 1번을 길게 눌렀다. 육군 수사단장, 그녀의 직속 상관이자 그녀를 가장 신뢰하는 지휘관이었다. 단장님 충성. 이서연 중령입니다. 이 중령. 조카 임관식이라고 휴가 내지 않았나? 축하하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단장님, 현장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공기가 순간 무거워졌다. 말해봐. 육군 부사관 학교입니다. 제 조카가 오늘 임관한 김민지 하사입니다. 방금 김 하사로부터 후보생 시절 상습적인 폭행 및 가혹 행위를 당했다는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 중령은 감정을 철저히 배제하고 사실만을 보고했다. 가해자는 동기생 박지현 외 3명. 문제는 훈육관 황 중사가 피해자의 정식 문제 제기, 즉 인권 상담함 투서를 묵살하고 오히려 이 사실을 가해자에게 누설하여 보복 폭행을 교사한 정황이 명백합니다. 피해자의 신체에서 멍과 부기 등 상해 흔적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황 중사라고. 단장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학교 자체 조사는 명백한 은폐 시도가 있었기에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본부 광역수사대의 즉각적인 현장 출동 및 수사 개시를 요청합니다. 학교장에게는 아직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수사팀 도착과 동시에 통보하여 증거 인멸을 시도할 시간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 최선이라 사료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알겠네. 이 중령 판단이 맞아. 현역 훈육관이 개입된 은폐교사라. 이건 보통 일이 아니군. 지금 즉시 가장 가까운 대전광역수사대에 지시하지. 자네는 지금부터 내 직속으로 현장 상황을 통제하게. 수사팀 도착 예상 시간 30분. 자네는 지금 즉시 학교장실로 가서 수사팀이 정문을 통과하는 즉시 내 이름으로 수사 개시 통보 및 현장 보전 명령을 하달하게. 학교장이 반발할 경우 내가 직접 통화하겠다고 전해. 그리고 조카 잘 챙기게. 명심하겠습니다. 단장님, 피해자는 이미 안전하게 부대 외부 병원으로 이송 조치 완료했습니다. 잘했네. 역시 이 중령이야. 시작하게. 전화가 끊겼다. 30분. 그 시간 안에 모든 것이 결정될 터였다. 이 중령은 차 시동을 껐다. 임관식의 축포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도는 듯 했다. 그녀는 차에서 내려 전투복 매무새를 가다듬었다. 중령 계급장이 유난히 차갑게 빛났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임 없는 걸음으로 학교 본관 박진수 대령의 집무실을 향해 걸어갔다. 육군 부사관 학교장 박진수 대령은 성공적인 임관식에 한껏 고무되어 있었다. 외부에서 온 내빈들을 배웅하고 집무실로 돌아와 막 넥타이를 풀던 참이었다. 집무실에는 방금 전 행사를 함께 치른 학교 주임원사도 함께 남아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아, 주임원사님. 이번 기수도 아주 훌륭합니다. 황 중사가 중대를 아주 꽉 잡고 잘 키웠어요. 하. 그렇습니다, 학교장님. 특히 박지연 하사 같은 자원은. 그때 노크 소리와 함께 비서실의 부관이 다급한 표정으로 들어왔다. 학교장님, 육군수사단 이서현 중령님께서 면담을 요청하십니다. 아까 임관식에 참석했던 김민지 하사의 이모 되시는 분입니다. 박 대령은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 이 중령? 반가운 분이지. 모시게. 주임원사님도 같이 인사하시지요. 그는 수사단 소속의 영관급 장교와 인맥을 터두는 것이 나쁠 것 없다고 생각했다. 문이 열리고 이서연 중령이 절도 있는 걸음으로 들어와 경례를 붙였다. 충성. 학교장님, 이서연 중령입니다. 아, 어서 오십시오, 이 중령님. 하. 조카 임관 축하드립니다. 아주 훌륭한 자원입니다. 박 대령은 악수를 청하며 환하게 웃었다. 이 중령은 악수에 응하지 않고 박 대령과 주임원사를 차갑게 번갈아 보았다. 학교장님, 오늘 임관한 김민지 하사. 제 조카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훌륭. 이게 학교장님께서 훌륭하다고 말씀하신 자원의 현재 상태입니다. 이 중령은 말을 끊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들어 박 대령의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방금 전 민지에게서 전송받은 사진이었다. 화장을 지우자 드러난 끔찍한 멍 자국과 부어오른 뺨, 피딱지가 앉은 입술. 박 대령과 주임원사의 미소가 동시에 얼굴에서 사라졌다.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훈련 중에 다친 겁니까? 박 대령의 목소리가 당황으로 떨렸다. 훈련이 아닙니다. 이 중령의 목소리가 집무실을 울렸다. 지난 몇 주간 동기생 박지현 외 3명에게 상습적으로 당한 구타와 가혹 행위의 결과입니다. 장소는 주로 훈육관이 순찰하지 않는 세탁 건조장이었습니다. 박지현. 하사 말입니까? 그럴 리가. 황 중사가. 주임원사가 자신도 모르게 황 중사의 이름을 내뱉었다. 이 중령의 눈이 주임원사를 향했다. 황 중사. 맞습니다. 주임원사님. 그녀는 주임원사를 정확히 지목했다. 김민지 하사는 일주일 전 인권 상담함을 통해 이 사실을 정식으로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황 중사는 이 보고를 묵살하고 오히려 가해자인 박지현 하사에게 피해자의 신원을 노출하며 동기관리 잘하라고 부추겼습니다. 그 결과 제 조카는 어젯밤 임관식 전날에도 보복 폭행을 당했습니다. 박 대령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 중령님.
이건 제가 철저하게 조사해서. 늦으셨습니다, 학교장님. 이 중령은 박대령의 말을 다시 한번 잘랐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 김민지 하사의 이모로 온 것이 아닙니다. 육군수사단 광역수사대 팀장 이서현 중령으로 온 것입니다. 박대령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방금 전 육군수사단장님께 본 사안의 심각성을 보고드렸습니다. 학교 자체 조사는 명백한 은폐 시도가 있었기에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 본부 광역수사팀에 즉각적인 수사 개시를 요청했습니다. 이 중령은 자신의 손목시계를 내려다보았다. 정확히 약속된 30분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리고 학교장님. 이 중령이 박대령을 차갑게 바라보았다. 제 수사팀이 지금 막 정문을 통과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부터 이 부사관학교는 지휘 대상이 아닌 수사 대상입니다. 육군수사단장님 명령입니다. 현 시간부로 본교 소속 황중사, 박지현 하사, 최미영 하사, 이수진 하사를 직무 정지 및 격리 조치하며 학교 본부 및 생활관 일부를 수사 목적으로 통제합니다. 학교장께서는 관련자 전원에게 현 위치 대기 및 모든 증거물 보전 명령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모든 증거물에 대한 접근은 수사단에 의해서만 통제됩니다. 박진수 대령과 주임원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바로 그때 집무실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위병소에서 걸려온 다급한 전화였다. 박진수 대령의 집무실 전화기가 비명처럼 울려 퍼졌다. 위병소에서 걸려온 다급한 목소리가 수화기를 뚫고 나왔다. 학교장님, 지금 육군수사단 차량 여러 대가 정문을 이미 통과했습니다. 본관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박 대령은 수화기를 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함께 있던 주임원사 역시 사색이 되어 입술만 달싹였다. 이서현 중령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자신의 군용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학교장이나 주임원사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현장 지휘관 모드로 들어가 있었다. 팀장 박소령인가? 나 이서현 중령이다. 현재 학교장실. 학교장 및 주임원사에게 수사 개시 통보 완료했다. 저항은 없다. 그녀의 목소리는 집무실의 공기를 얼렸다. 1팀은 즉시 본관 3층 좌측 훈육관 황중사 사무실로 진입한다. 황중사 본인은 현재 임관식 뒤풀이 장소인 PX 후방 식당에 있을 확률이 높다. 2팀이 즉시 신병 확보한다. 저항 시 무력 사용 허가한다. 3팀은 즉시 생활관 구역으로 이동, 박지현, 최미영, 이수진 하사의 신병을 확보한다. 가해자들은 현재 가족들과 함께 있다. 최대한 조용하고 신속하게 분리하여 본관 회의실로 연행한다. 지금부터 모든 절차는 코드 1 증거 인멸 방지 최우선이다. 알겠나? 명심하겠습니다. 이 중령이 전화를 끊는 것과 동시에 본관 복도 밖에서 육중한 군합발 소리와 함께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다. 육군수사단입니다. 모두 현 위치에서 대기하십시오. 박 대령의 집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육군수사단 검은색 활동복을 입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학교장과 주임원사에게 가볍게 목례를 표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학교장님, 주임원사님, 수사 개시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학교장실을 임시 현장 지휘소로 사용하겠습니다. 두 분께서는 저쪽 소파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요청이 아닌 통보였다. 대령과 원사는 자신들의 집무실에서 졸지에 방관자 신세가 되어버렸다. 박 대령은 자신의 군 생활 20여 년 만에 이런 굴욕과 공포를 처음 느껴보았다. 자신의 부대가 자신의 허락도 없이 외부 병력에 의해 순식간에 장악당하고 있었다. 같은 시각 임관식의 열기가 채 가시지 않은 PX 후방 식당. 황 중사는 다른 훈육관들과 함께 막걸리 잔을 부딪히며 기분 좋게 웃고 있었다. 아, 이번 기수도 잘 키웠습니다. 특히 박지현이 같은 애들은. 황 중사 말이 쾅. 식당 문이 거칠게 열렸다. 축제 분위기에 젖어있던 간부들의 시선이 일제히 문으로 향했다. 육군수사단이다. 낯선 얼굴의 수사관 4명이 굳은 표정으로 들어섰다. 모든 소음이 멎었다.
황 중사 누구인가? 황 중사는 손에 든 막걸리 잔을 그대로 든 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일어났다. 난데. 무슨 일? 육군수사단 광역수사대다. 황 중사. 지금부터 직무유기, 직권남용, 가혹행위 방조 및 교사 혐의로 체포한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황 중사의 손에서 막걸리 잔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뭐라고? 이거 나. 너네 뭔데 나한테 이래. 이거 안 나. 황 중사는 거칠게 저항했지만 훈련으로 단련된 수사관 2명이 그의 양팔을 뒤로 꺾어 순식간에 제압했다. 함께 있던 훈육관들은 그저 공포에 질린 눈으로 자신들의 동료가 범죄자처럼 끌려나가는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다. 생활관 구역은 더한 혼란에 휩싸였다. 박지연은 자신의 부모님, 친척들과 함께 자랑스럽게 하사 계급장을 보여주며 웃고 있었다. 우리 딸 정말 장하다. 엄마가. 박지연 하사. 낮고 조용한 목소리가 그들의 대화를 끊었다. 정장 차림의 수사관 배지를 보여준 2명의 남녀가 그들 앞에 서 있었다. 육군수사단입니다. 잠시 저희와 함께 가셔야겠습니다. 박지현의 부모님이 당황하며 앞을 막아섰다. 무슨 일이시죠? 우리 딸한테 왜? 박지현 하사. 상습 폭행 및 가혹행위 혐의로 연행합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폭행이라니요? 우리 딸이 그럴 리가. 박지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김민지. 그게 같은 년이. 이모한테 진짜 꼰지른 거야? 그녀는 애써 태어난 척 소리쳤다. 아니에요. 무슨 오해가 있으신 거예요. 저 그런 적 없어요. 모든 진술은 조사실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수사관들은 박지현의 부모를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밀어내고 박지현의 양팔을 붙잡았다. 수많은 가족과 동기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방금 전까지 에이스로 칭송받던 그녀는 수사관들에게 붙들려 끌려나갔다. 그녀의 부모는 지연아.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외치며 뒤따르려 했지만 다른 수사관이 앞을 막아섰다. 부모님. 죄송하지만 지금부터 수사 통제 구역입니다. 본관으로 가셔서 대기해 주십시오. 최미영과 이수진, 박지연의 공범들 역시 각자의 가족들 앞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연행되었다. 임관식의 환희와 영광은 단 10분 만에 공포와 수치심으로 뒤바뀌었다. 이서현 중령은 임시 지휘소가 된 학교장실 창밖으로 이 모든 광경을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박진수 대령은 소파에 앉아 마른 세수만 반복하고 있었다. 그의 왕국은 이렇게 무너지고 있었다. 수사팀의 움직임은 거대하고 정밀한 기계와도 같았다. 신병이 확보되는 즉시 증거 확보팀이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였다. 이서현 중령이 가장 먼저 지시한 곳은 황 중사의 사무실이었다. 팀장님, 이겁니다. 디지털 포렌식 요원이 황 중사의 책상 서랍 가장 깊숙한 곳을 뒤지다 소리쳤다. 서랍 바닥에는 다른 서류들 밑에 깔린 손으로 마구 찢어버린 종이 조각들이 숨겨져 있었다. 황 중사는 민지의 편지를 찢어 쓰레기통에 버렸다가 누군가 볼 것을 우려해 다시 꺼내 서랍 깊숙한 곳에 처박아둔 것이었다. 완벽한 증거 인멸 시도이자 동시에 가장 멍청한 증거 보존이었다. 이서현 중령은 즉시 장갑을 끼고 그 종이 조각들을 집어들었다. 살려주십시오. 박지현.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를 억누르며 명령했다. 즉시 원본 확보 후 본부 보건반에 전송해. 30분 내로 내용 전체 복원해내. 알겠습니다. 동시에 황 중사의 사무실 컴퓨터 본체와 개인 휴대전화는 즉시 압수되어 현장 포렌식 차량으로 옮겨졌다. 디지털 증거 분석팀이 즉시 작업에 착수했다. 황 중사가 설정한 단순한 비밀번호는 1분도 안 되어 뚫렸다. 검색 기록 복원 중입니다. 나왔습니다. 요원의 목소리가 다급해졌다. 후보생 폭행 사건 처리 절차, 경미한 가혹행위 징계 수위, 수사단 내사 시 대응 요령. 황 중사가 사건을 인지하고 은폐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정보를 찾아본 흔적들이었다. 메신저 기록입니다. 박지현 하사와 나눈 대화 내용 확보. 모든 수사관들의 시선이 모니터에 집중되었다. 이서현 중령도 그 뒤에 서서 화면을 응시했다.
황 중사 박 후보생. 김민지가 널 찔렀더군. 황 중사 안 그래도 걔 이모가 수사단 쪽이라 신경 쓰이는데. 귀찮게 됐어. 박지현. 황 중사 임관식 얼마 안 남았다. 시끄럽게 만들지 마라. 내가 믿는 거 알지? 박지현 명심하겠습니다. 훈육관님. 박지현 확실하게 교육하겠습니다. 이서현 중령은 주먹을 너무 세게 쥐어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것도 몰랐다. 교육. 그 단어가 의미하는 것을 모를 리 없었다. 이것은 황 중사가 박지현에게 보복 폭행을 지시하거나 최소한 묵인, 교사한 결정적인 증거였다. 같은 시각 또 다른 팀이 1층의 낡은 세탁 건조장을 통제하고 있었다. 수사관들은 모든 조명을 차단하고 특수 시약인 루미노를 분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자외선 램프를 비추자 어둠 속에서 지옥의 풍경이 드러났다. 팀장님, 이건 시멘트 바닥 곳곳, 특히 배수구 근처와 세탁기 뒤편의 후미진 구석에서 섬뜩한 푸른색 형광 반응이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민지가 흘린 피가 닦아내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흔적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다. 그들은 민지의 머리채를 잡고 내동댕이 쳤던 벽면에서도 동일한 혈흔 반응을 찾아냈다. 모든 증거는 실시간으로 이서연 중령에게 보고되었다. 찢어진 편지, 살인적인 메신저 대화, 그리고 지워지지 않은 혈흔. 이 중령은 모든 증거 자료를 출력하라고 지시했다. 이제 사냥감을 몰아넣을 모든 준비가 끝났다. 본관 1층의 작은 회의실들은 순식간에 임시 조사실로 바뀌었다. 황 중사, 박지현 그리고 공범들은 서로 격리된 채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박지현은 여전히 오해다, 증거도 없이 이럴 수 있느냐며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었다. 황 중사는 훈육 차원이었다는 변명만을 되풀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들은 아직 자신들의 사무실과 휴대전화가, 그리고 그들이 피를 흘리게 한 건조장이 자신들의 숨통을 끊어놓을 증거들을 모두 토해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먼저 황 중사부터 데려와. 이서연 중령이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했다. 수사관들에게 끌려 들어온 황 중사는 애써 태어난 척, 오히려 피해자인 척 억울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그는 이 중령이 피해자의 이모라는 점을 파고들어 감정에 호소할 작정이었다. 이 중령님, 이건 정말 심한 처사 아닙니까? 제가. 물론 김민지 하사 이모님이신 건 알지만 이렇게까지. 황 중사. 이 중령은 황 중사의 말을 가차없이 잘랐다. 계급 성명. 황 중사는 순간 당황했다. 자신을 동료 간부가 아닌 완전한 피의자로 취급하는 서늘한 태도에 말문이 막혔다. 중사. 황진태입니다. 좋아. 황 중사. 이 중령은 조사실 테이블에 첫 번째 자료를 던졌다. 방금 전 복원된 민지의 찢어진 편지였다. 살려주십시오. 박지현 후보생에게. 황 중사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이게 왜? 피해자의 1차 공식 보고서다. 이 중령이 말했다. 당신은 이걸 묵살하고 찢어버렸지. 직무유기야. 아닙니다. 그건 사소한 동기들 간의 다툼이라고 판단해서. 다툼? 이 중령은 두 번째 자료를 던졌다. 세탁 건조장의 루미놀 반응 사진이었다. 푸른 빛으로 번뜩이는 혈흔 자국이 황 중사의 눈을 공격했다. 이게 당신이 말하는 사소한 다툼의 결과인가? 이건 일방적인 폭행, 아니 린치 수준이야. 황 중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그건 제가 몰랐던 사실입니다. 저는 몰랐다고? 이서연 중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황 중사의 코앞까지 다가갔다. 그리고 마지막 증거, 그가 박지현과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을 그의 눈앞에 내밀었다. 시끄럽게 만들지 마라. 내가 믿는 거 알지? 이래도 몰랐나? 황 중사는 모니터 속 자신의 대화 내용을 보고 숨이 멎는 것을 느꼈다. 내가 피해자의 보고를 묵살하고 그 사실을 가해자에게 알려 보복 폭행을 사실상 지시한 거야. 이 쓰레기 같은 놈아. 이 중령의 절제된 분노가 터져나왔다. 내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그 경력, 평가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을 지옥으로 밀어넣었어.
이게 대한민국 훈육관이 할 짓인가? 황 중사는 모든 것이 끝났음을 깨달았다. 그는 의자에서 무너지듯 바닥에 주저앉았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임관식만 조용히 치르려고. 그의 변명은 처절한 울음소리로 바뀌었다. 다음, 이 중령은 무너진 황 중사에게 눈길도 주지 않고 조사실 M을 나섰다. 박지현이 데려와. 박지현은 조사실에 들어오면서도 여전히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었다. 전 할 말 없습니다. 김민지 걔가 이모백 믿고 거짓말하는 겁니다. 이서연 중령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책상 위에 자료들을 하나씩 펼쳐놓았다. 첫째, 내 공범 최미영, 이수진의 자백서다. 모든 것은 박지현이 주도했다고 일치하게 진술하고 있군. 박지현의 눈이 흔들렸다. 그년들이. 둘째, 내가 교육의 현장으로 사용한 세탁 건조장의 혈흔 감식 결과다. 내가 흘리게 한 피지. 셋째, 어젯밤 내가 민지에게 임관식 선물이라며 때린 상처. 병원에서 발급한 공식 상해 진단서다. 전치 3주. 특수폭행 혐의가 추가되겠군. 내가 낀 그 반지 덕분에. 박지현의 호흡이 거칠어졌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부인했다. 증거 없잖아요. 걔 혼자 한 말. 넷째, 이 중령은 마지막 종이를 테이블 중앙에 놓았다. 황 중사와 박지현이 나눈 메신저 대화였다. 확실하게 교육하겠습니다. 박지현은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자신이 직접 타자를 쳤던 그 단어를 보고 온몸이 마비되는 것을 느꼈다. 완벽했다. 빠져나갈 구멍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토록 자랑스러웠던 부모님의 얼굴, 에이스라며 치켜 세워주던 동기들의 시선, 그리고 이제 막 달았던 하사 계급장. 모든 것이 한순간에 재가 되어 사라지고 있었다. 아! 그녀의 입에서 의미 없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아니에요. 그건 그냥 장난이었어요. 장난? 이서연 중령이 책상을 내리쳤다. 내 장난 때문에 한 군인의 인생이 망가졌어. 너 같은 건 군인도 아니, 인간도 아니야. 조사 끝났으니 당장 입감시켜. 이서연 중령은 울부짖으며 끌려나가는 박지현을 뒤로하고 조사실을 나왔다. 차가운 밤 공기가 뺨에 와닿았다. 학교장실에서 창백한 얼굴로 대기하던 박진수 대령과 눈이 마주쳤다. 이 중령은 그를 향해 차갑게 말했다. 학교장님, 이제 시작입니다. 그날의 임관식은 환희가 아닌 피와 수치로 역사에 기록되었다. 육군 부사관학교는 개교 이래 가장 치욕적인 날을 맞았다. 학교장 박진수 대령의 지휘권은 이서연 중령이 이끄는 수사단이 정문을 통과한 순간 사실상 정지되었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외부 수사관들이 자신의 부하들을 체포하고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모든 과정을 무력하게 지켜봐야만 했다. 학교의 모든 지휘 계통은 마비되었고 오직 육군 수사단의 명령만이 부대 전체를 지배했다. 몇 주 후 군단 보통군사법원 대법정. 그날의 영광을 함께 축하했던 가족들은 이제 피고인석과 피해자 가족석으로 나뉘어 앉아 있었다.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법복을 입은 군판사의 목소리만이 건조하게 울렸다. 피고인석에는 3명의 인물이 앉아 있었다. 황진태 전 중사. 그는 이미 현역 부적합 심의를 통해 강제 전역된 상태로 군복이 아닌 민간인 수의를 입고 있었다. 한때 훈육관의 위엄을 자랑하던 그의 어깨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초점 없는 눈은 법정 바닥만 향하고 있었다. 그리고 박지현, 최미영, 이수진. 그들은 하사가 아닌 전 후보생 신분이었다. 임관은 그날부로 즉각 취소되었고 그들은 하사 계급장을 달아본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불명예스럽게 군 신분을 박탈당했다. 그들의 부모는 방청석에서 차마 고개도 들지 못한 채 흐느끼고 있었다. 군검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육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은 물론 한 인간의 존엄성을 무참히 짓밟은 흉악한 범죄입니다. 군검사는 준비한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했다. 첫 번째 증거.
이서현 중령의 팀이 황진태의 책상 서랍에서 확보한 손으로 찢겨진 김민지 하사의 마음의 편지 원본이었다. 복원된 편지의 내용이 스크린에 떠오르자 방청석에서는 탄식이 터져나왔다. 살려주십시오. 피고인 황진태는 군검사의 목소리가 법정을 울렸다. 피해자의 이 절박한 구조 신호를 묵살하고 찢어버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직무유기를 넘어 피해자를 사지로 다시 밀어넣은 명백한 살인 방조 행위입니다. 두 번째 증거. 황진태와 박지현이 나눈 메신저 대화였다. 시끄럽게 만들지 마라. 내가 믿는 거 알지? 확실하게 교육하겠습니다. 이것이 훈육관과 후보생의 대화입니까? 이것은 범죄를 모의하고 교사한 공범자들의 대화입니다. 세 번째 증거. 세탁 건조장의 혈흔 감식 사진이었다. 루미놀 시약에 푸르게 빛나는 수십 개의 혈흔. 그리고 박지현이 범행에 사용했던 남자친구에게 선물 받았다던 그 딱딱한 반지가 증거물로 제시되었다. 네 번째 증거. 국군 수도병원에서 발급한 김민지 하사의 상해진단서였다. 좌측 안화골절, 다발성 늑골 타박상, 고막 파열 의심, 전치 3주.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정신과 진단서. 급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지속적인 입원 및 관찰 요망. 박지현은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장난이었습니다. 훈련 과정의 오해입니다. 라고 마지막까지 항변했지만 증거의 산 앞에서 그녀의 목소리는 공허했다. 황진태는 그저 잘못했습니다. 임관식만 조용히 치르려고. 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했다. 최종 선고가 내려졌다. 피고인 황진태. 전 육군 중사. 피고인은 부하를 보호해야 할 훈육관의 본분을 망각하고 오히려 가해자와 결탁하여 피해자를 능동적으로 기만하고 추가 폭행을 교사하였다. 그 죄질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불량하여 징역 5년을 선고한다. 동시에 피고인의 모든 군인연금 수급 권리를 박탈한다. 황진태는 그 자리에 쓰러져 통곡했다. 징역 5년보다 20년 넘게 부어온 연금이 박탈된다는 선고가 그의 남은 인생 전부를 무너뜨렸다. 피고인 박지현. 전 부사관 후보생. 피고인은 동료에 대한 상습적인 폭행, 특수폭행, 가혹 행위를 주도하였으며 징역 3년을 선고한다. 공범들도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학교장 박진수 대령은 법정에 서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이미 군인으로서 가장 치욕적인 처벌을 받았다. 그는 사건 직후 즉시 보직 해임되었고 정식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지휘감독 소홀의 책임을 물어 강등 처분을 받았다. 대령에서 중령으로 강등된 그는 남은 군 생활을 아무런 권한도 없는 정책연구관 신세로 마감하게 되었다. 그의 화려했던 경력은 그렇게 끝났다. 국군 수도병원 1인실. 김민지 하사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모든 재판이 끝났지만 그녀의 시간은 여전히 그 눅눅한 세탁 건조장에 멈춰 있었다. 작은 소리에도 경기를 일으켰고 군복만 봐도 호흡이 가빠졌다. 그녀의 손에는 의병 전역 심사위원회 의결서가 들려 있었다. 군 생활 부적합 판정. 그녀는 이제 군복을 벗을 수 있었다. 도망칠 수 있었다. 민지야. 노크 소리와 함께 이모 이서현 중령이 들어왔다. 그녀는 이번 사건을 완벽하게 처리한 공로를 인정받아 동기들보다 한 발 앞서 대령으로 진급해 있었다. 그녀의 어깨에 달린 무궁화 계급장이 유난히 단단해 보였다. 이모. 저 이제 군대 그만두려고요. 민지가 애써 웃으며 서류를 들어보였다. 전 역시 군인이 될 자격이 없나 봐요. 무서워요. 이 군복이 그냥 다 무서워요. 이서현 대령은 민지의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그래. 무서울 거야. 내가 겪은 일을 생각하면 당연해. 이대로 전역해서 평범한 김민지로 돌아가도 그 누구도 너를 비난하지 않아. 너는 이미 군인으로서 가장 용기 있는 일을 해냈으니까. 민지는 고개를 숙였다. 그런데 이모는 왜 군인이 됐어요? 이 대령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나도 너만 할 때 아니 소위 때 끔찍한 일을 겪었어. 여군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사관이라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벽에 부딪혔지.
그때 나도 도망치고 싶었어. 이 더러운 조직을 떠나고 싶었어. 그녀는 민지의 손을 잡았다. 그런데 민지야. 도망치면 그놈들이 이기는 거야. 내가 떠난 그 자리에 또 다른 황 중사, 또 다른 박지현이 들어와서 제2, 제3의 피해자를 만들어내겠지. 난 그게 싫었어. 이 대령은 가방에서 서류철 하나를 꺼냈다. 이거 봐. 그것은 민지가 썼던 찢어진 마음의 편지 복원 사본이었다. 내가 실패한 게 아니야. 너를 지켜주지 못한 이 낡아빠진 시스템이 실패한 거지. 나는 이 시스템을 바꾸려고 해. 그녀는 민지에게 새로운 보직 제안서를 내밀었다. 육군수사단 전입 요망. 떠나도 돼. 하지만 만약 내가 겪은 이 끔찍한 고통을 다른 후배들이 겪지 않게 하고 싶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도망치는 대신 싸워보는 건 어때? 제가 뭘 할 수 있는데요? 나처럼 되면 돼. 이 대령이 단호하게 말했다. 군사경찰 말입니까? 그래. 우리는 총 들고 싸우는 군인들만 지키는 게 아니야. 우리 내부의 적, 우리를 병들게 하는 이런 부조리로부터도 우리 군인들을 지켜야 해. 우리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야. 너는 누구보다 그늘진 곳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알잖아. 우리에겐 너처럼 아픔을 아는 수사관이 필요해. 내가 그 증거가 되어야 해. 민지는 이모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자신을 향한 무한한 신뢰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의병 전역 심사 의결서를 천천히 구겨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다. 그리고 이모가 내민 전입 요망서에 떨리는 손으로 서명하기 시작했다. 어떻게 하면 이모처럼 될 수 있어요? 이서현 대령의 입가에 비로소 그날 임관식 이후 처음으로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몇 달 뒤 육군 본부 대회의실. 육군의 모든 별들이 모인 최고 지휘관 회의. 이서현 대령이 발제자로 나섰다. 그녀는 스크린에 민지의 찢어진 편지를 띄웠다. 여러분, 이것이 현재 우리 군 인권 상담함의 현주소입니다. 이것은 신고함이 아니라 피해자의 신원을 가해자에게 알려주는 고발함이자 증거를 인멸하는 파쇄기에 불과합니다. 훈육관이 열쇠를 가지고 있는 신고함을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회의장이 술렁였다. 한올로 장군이 불쾌한 듯 마이크를 잡았다. 이 대령, 그럼 지휘 체계를 무시하자는 건가? 훈육관의 권위가 무너지면 부대 통솔은 어떻게? 통솔이요? 이 대령이 장군의 말을 잘랐다. 폭력과 은폐로 유지되는 권위는 권위가 아니라 포갑입니다. 지휘관이 부하를 보호하지 못하는 지휘 체계는 지금 당장 무너져야 합니다. 그녀는 다음 장표를 넘겼다. 거대한 QR코드 이미지였다. 저는 오늘 이 낡아빠진 붉은 철제 상자를 대체할 새로운 시스템을 제안합니다. 육군수사단 직통신고 QR코드입니다. 앞으로 육군훈련소, 부사관학교, 장교학교를 포함한 모든 신병교육기관의 생활관, 화장실, 식당, 심지어 PX까지 모든 장소에 이 QR코드를 부착할 것입니다. 이 QR코드를 스캔한 신고는 그녀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압도했다. 중대장이나 훈육관, 학교장에게 가지 않습니다. 지휘 계통을 전부 건너뛰고 즉시 암호화되어 제 사무실 육군수사단 중앙서버로 직통 보고됩니다. 신고가 접수되는 순간 지휘관의 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관이 배정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이모가 그들의 삼촌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새로운 지휘 체계입니다. 격렬한 반대가 있었지만 이서현 대령은 부사관학교 사건의 참혹한 수사 결과를 낱낱이 들이밀며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결국 국방부 장관의 직권 승인으로 이 시스템은 전군에 도입이 결정되었다. 그리고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 다시 찾은 육군 부사관학교. 훈련을 마친 후보생들이 생활관으로 복귀하고 있었다. 그들의 생활관 입구 그리고 화장실 칸막이 안쪽에는 육군수사단장 직통 신고라는 붉은색 문구와 함께 큼지막한 QR코드가 붙어 있었다. 강당에서 신임 후보생들을 대상으로 한 군사경찰 및 인권교육이 진행되고 있었다. 긴장한 표정의 후보생들 앞에 날카로운 눈매와 단단한 체구의 한 여군이 섰다. 그녀의 전투복에는 김민지라는 이름표와 함께 당당한 중사 계급장이 붙어 있었다. 육군수사단 소속 김민지 중사였다. 후보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곳에서 겪을 수 있는 부조리 예방 교육을 위해 나온 김민지 중사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강당 전체를 울렸다. 여러분은 지휘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명령이 법을 넘어서거나 여러분의 인권을 짓밟는다면 그것은 복종의 대상이 아닌 신고의 대상입니다. 김 중사는 자신의 뒤에 뜬 QR코드를 가리켰다. 여러분의 선임은 왕이 아니고 훈육관은 판사가 아닙니다. 만약 부당한 일을 당했다면 보고하십시오. 만약 그 보고가 묵살당했다면 더 크게 외치십시오. 이 직통 라인을 통해 저희에게 직접 알려주십시오. 저희 육군 수사단이 여러분의 방패가 될 것입니다. 교육이 끝나고 훈련병들이 흩어질 때였다. 한 여성 후보생이 망설이며 김민지 중사에게 다가왔다. 잔뜩 겁에 질린 표정이었다. 김민지 중사님. 말해. 사실은 어제 저희 분대에서 동기 하나가. 김민지 중사는 그 훈련병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몇 년 전 세탁 건조장에서 절망하던 자신의 모습이 어른거렸다. 김 중사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그녀는 훈련병을 아무도 없는 옆방으로 데려갔다. 그곳은 과거의 그늘진 건조장이 아닌 시스템이 지켜보는 밝은 상담실이었다. 김민지 중사는 자신의 수첩과 녹음기를 꺼내들었다. 괜찮아. 다 말해. 내가 듣고 있으니까.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던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누군가의 절박한 목소리를 듣고 그들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가장 강인한 군인이 되어 있었다. 야, 거기 여군. 너 어디 소속이야? 낙엽 갖고 뭐하냐? 단풍놀이 왔어? 제5보병사단 제36여 단장 강태영 대령은 위병소 외곽에서 낙엽을 쓸던 익명의 여군을 향해 계급적 경멸이 담긴 폭언을 퍼붓고는 자신의 검은 관용차에 유유히 올라 여단장실로 사라졌습니다. 흙먼지가 묻은 채 그 모욕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했던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낡은 작업복 안에서 익명의 그녀는 작은 검은색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녀가 참다 못해 펜 끝에 힘을 주어 적어 내려간 첫 문장은 다름 아닌 곧 부임할 자신의 부대인 제5보병사단 여단장 강태영 대령의 징계 사유였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 이야기도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36보병 여단장 강태영 대령은 48세의 강직한 군인이었다. 육군사관학교 출신인 그는 실력과 노력만으로 이 험지에서 연대장 직함을 달았고 이제는 장군 소장 진급 심사를 목전에 두고 있었다. 그는 완벽주의를 넘어선 강박증을 갖고 있었고 부하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특히 신임 사단장의 부임을 앞두고 그의 예민함은 극에 달했다. 이게 지금 여단 위병소라고 만들어 놓은 건가? 여단장 부임을 앞두고 이런 꼴을 보일 참이야? 강 대령의 불호령이 여단 본부 위병소 초소를 강타했다. 위병소 앞에는 며칠 전 내린 가을비에 젖어 검게 변한 낙엽들이 여기저기 뭉쳐 있었고 낙엽에 섞인 진액 발자국들이 위병소 바닥을 더럽히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위병소 최고참 근무자인 윤준호 상사가 부동자세로 서 있었다. 윤 상사는 이 부대에서 15년 가까이 복무한 베테랑 부사관이었다. 묵묵하고 성실하여 병사들에게는 아버지 같은 존재였지만 강 대령 앞에서는 늘 죄인처럼 고개를 숙여야 했다. 강 대령은 장갑 낀 손으로 위병소 유리창에 희미한 물때를 쓱 닦아내고는 윤 상사의 가슴에 달린 계급장으로 손가락을 문댔다. 윤 상사, 당신 여기서 뭐 하는 건가? 이 꼴을 보이려고 소장님 맞이할 준비를 했나? 당신 눈에는 이런 게 안 보이나? 아니면 상사 계급 달았다고 이제 눈에 뵈는 게 없는 건가? 죄송합니다. 여단장님,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윤 상사는 이를 악물고 대답할 뿐이었다. 강 대령은 혀를 차며 돌아서서는 위병소 입구에 쌓인 낙엽 무더기를 발로 툭툭 찼다. 저 지저분한 낙엽들 당장 치워. 마치 부대가 정리도 안 된 야영지 같잖아. 병사들 놀리지 말고 제대로 작업 지시해. 그의 말을 끝으로 검은색 관용차가 거친 소리를 내며 여단장실을 향해 사라졌다. 윤 상사는 강 대령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10년 전 자신이 중사였을 때 당시 작전 소령이었던 강태영이 그의 간부 지원 서류를 찢으며 부사관은 머리 쓰는 일 말고 몸 쓰는 일이 어울린다고 모욕했던 기억이 다시 떠올랐다. 그 후로 그의 진급은 계속해서 늦춰졌고 동기들이 이미 원사를 바라볼 때 그는 겨우 상사 계급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 모욕은 그의 군 생활 전체를 짓누르는 족쇄였다. 다음 날 새벽 연천에는 서리가 내렸다. 신임 사단장 부임일이 바로 코앞이었다. 어제 강 대령에게 호되게 당한 위병소는 그야말로 비상상태였다. 윤준호 상사는 일병 김태수, 병장 박현우 등 위병소 근무자들을 데리고 낙엽 청소와 시설 정비를 서두르고 있었다. 김일병, 저기 위병소 좌측 보행로 낙엽은 빗자루로 쓸지 말고 반드시 갈퀴로 긁어모아. 물기 먹은 낙엽은 빗자루로 안 돼. 박병장, 여단장님 차 지나가시는 동선 한 번 더 쓸고 물 청소 후에 마른 걸레질해. 병사들이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을 때였다. 위병소 정문에서 조금 떨어진 곳, 병사들의 손이 잘 닿지 않는 외곽 보행로에서 누군가 쪼그려 앉아 부지런히 낙엽을 긁어 모으고 있었다. 낡은 작업복에 흙먼지가 잔뜩 묻은 전투화, 땀과 흙으로 범벅이 된 얼굴. 계급장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윤 상사는 새로 전입 온 하사나 아니면 작업을 지원 나온 여군 장교일 거라고 짐작했다. 저기 작업 지원 나오셨습니까? 고생이 많으십니다. 윤 상사가 인사를 건네자 그녀는 고개를 들어 희미하게 웃어 보였다. 그녀의 얼굴은 흙투성이었지만 눈빛만은 맑고 단단했다. 아닙니다. 낙엽이 너무 깊게 쌓여서요. 이쪽이 바람을 많이 타는 모양입니다. 건조해야 할 곳까지 물먹은 낙엽이 뭉쳐서 습기를 잔뜩 머금고 있더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힘이 있었다. 마치 부대 환경을 분석하는 듯한 어투에 윤 상사는 잠시 의아함을 느꼈다. 그때 까만색 세단 한 대가 거친 소리를 내며 위병소 앞에 급정거했다. 강태영 대령이었다. 그는 정비 지시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불시에 확인하러 온 것이었다. 차에서 내린 강 대령의 눈은 살기로 번뜩였다. 그는 깨끗해진 위병소 내부를 훑어보더니 외곽 보행로 구석에서 낙엽을 쓸고 있는 여군을 발견했다. 강 대령의 미간이 흉포하게 구겨졌다. 그의 눈에 비친 흙투성이의 여군은 사단장 부임을 앞둔 신성한 위병소를 더럽히는 오점 그 자체였다. 저건 또 뭐야? 강 대령이 성큼 그녀에게 다가갔다. 윤 상사가 여단장님 하고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강 대령의 기세에 눌려 한마디도 꺼내지 못했다. 주변에서 작업하던 김일병과 박병장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강 대령은 쪼그려 앉은 여군의 바로 앞에서 멈춰섰다. 그는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경멸이 가득한 목소리로 내뱉었다. 어디 소속이야?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흙바닥에서 낙엽이나 긁고 있어? 여군이 할 일이 그렇게 없나? 여군은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의 키는 강 대령보다 한 뼘은 작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흙탕물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었다. 외곽 보행로 청소 중이었습니다. 청소? 청소는 작업병들이 하는 거야. 당신이 할 일이 아니라고. 어디서 인사고과나 채우려고 공짜로 봉사하는 신용이나 하는지는 몰라도 여기가 당신 놀이터인 줄 알아? 소장님 오시는 길목에 재수없게 흙칠갑을 하고 얼쩡거려. 그의 목소리는 위병소 전체에 울려 퍼졌다. 병사들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당장 여기서 꺼져. 보기 싫으니까. 할 일이 그렇게 없으면 저기 가서 화단에 꽃이나 심던가. 여군들은 그런 거 잘하잖아. 충격적인 모욕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질책이 아니었다. 여군이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혐오와 무시, 그리고 계급과 지위에 대한 오만함이 담긴 폭언이었다. 윤 상사의 주먹이 부르르 떨렸다. 10년 전 자신이 당했던 모욕이 오버랩되었다. 하지만 그는 상사였다. 대령에게 감히 맞설 수 없는 하급 부사관이었다. 여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강 대령의 눈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 고요한 시선에 강 대령은 오히려 기분이 더 나빠졌다. 뭘 째려봐. 당장 안 꺼져? 여군은 몸을 돌려 흙 묻은 손을 작업복에 쓱쓱 닦았다.
그리고는 한마디 대꾸도 없이 흔들림 없는 걸음걸이로 위병소를 떠났다. 그녀가 사라지자 강 대령은 윤 상사에게 고개를 돌렸다. 윤 상사, 당신은 위병소 관리자라는 작자가 저런 것 하나 통제 못하나? 앞으로 저런 잡것들 위병소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해. 알겠나? 단결. 알겠습니다. 강 대령은 침을 뱉고는 관용차에 올라타 여단장실로 사라졌다. 위병소에는 지독한 침묵만이 남았다. 일병 김태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윤 상사님, 방금 저 여군 간부님 괜찮으실까요? 강 대령님 너무하십니다. 윤 상사는 대답 대신 여군이 떠난 자리에 떨어져 있는 작은 검은색 수첩을 주워들었다. 강 대령이 폭풍처럼 휩쓸고 간 위병소는 정적에 휩싸였다. 윤 상사는 흙먼지가 묻은 검은색 수첩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는 수첩을 열어볼 생각도 하지 못했다. 그저 방금 전에 그 끔찍한 광경을 머릿속에서 지우려 애쓸 뿐이었다. 상사님, 그 수첩 아까 그분 것 아닙니까? 병장 박현우의 말에 윤 상사는 정신을 차렸다. 그는 수첩을 열었다. 군용 수첩이 아니었다. 시중에서 파는 평범한 수첩이었다. 하지만 그 안에 적힌 내용은 평범하지 않았다. 첫 장에는 깨끗한 필체로 열쇠부대 제36여단 위병소 시설 점검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다. 윤 상사는 자신도 모르게 침을 삼켰다. 하나. 위병소 외곽 보행로. 주변 조경 소나무에서 발생하는 송진과 낙엽이 엉겨붙어 토양의 산성화 및 배수 불량을 야기함. 단순 청소가 아닌 보행로 주변 필터 매트 설치 및 낙엽 처리 시스템 보강 필요. 둘. 통신선 피복 노후화 심각. 지중화가 시급하나 예산 문제 시 신규 광 케이블 포설 및 절연 테이프 대신 특수 보호 자재로 교체해야 함. 현 상태로는 우천시 감청 및 혼선 가능성 상존. 셋. 검문소 차량 동선. 민원인 차량과 작전 차량 동선 중복. 즉각 분리 조치 요망. 특히 경계 작전 인원의 이동 동선과 겹쳐 사고 위험 상존. 윤 상사는 수첩을 읽어 내려갈수록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이것은 갓 임관한 하사나 지원 나온 장교가 쓸 수 있는 수준의 메모가 아니었다. 부대 전체의 안전과 효율성을 꿰뚫어보는 수십 년의 경험과 날카로운 통찰력을 가진 최상급 지휘관의 시각이었다. 윤 상사님,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김일병의 물음에 윤 상사는 황급히 수첩을 닫아 전투복 주머니 깊숙이 밀어넣었다.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는 오늘 본 것, 들은 것 전부 잊어라. 강 대령님 심기 건드려서 좋을 거 하나 없다. 하지만 아까 그 여군의 고요한 눈빛과 수첩의 내용이 그의 심장을 미친 듯이 요동치게 만들었다. 그는 10년 전 강 소령이 자신의 서류를 찢으며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일하는 타입이라고 내뱉었던 말을 떠올렸다. 그리고 오늘 강 대령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잔인한 방식으로 한 여군을 모욕했다. 그날 밤 윤 상사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주머니 속 수첩을 만지작거렸다. 이 수첩의 주인은 누구일까? 그리고 그녀는 왜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그 모욕을 당하고만 있었을까? 만약에 그 여군이 사단장 소장과 관련이 있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높은 사람이라면 그 같은 시각 강태영 대령은 자신의 관사에서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위스키 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는 오늘 위병소에서 벌인 일을 조금도 후회하지 않았다. 오히려 잘했다고 생각했다. 군기는 사소한 것에서 시작된다. 사단장 부임이라는 중대한 행사를 앞두고 흙탕물이나 뒤집어 쓴 여군이 얼쩡거리는 것 자체가 군기문란이었다. 그는 새로 부임하는 사단장이 여성이라는 소문을 떠올렸다. 국방부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무리하게 여성 장군을 만들었고 그 첫 번째 실험 대상으로 열쇠부대가 선택되었다는 흉한 소문이었다. 하필이면 왜 우리 부대야? 강 대령은 위스키를 한 번에 털어넣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실력으로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자부심과 정치로 쉽게 장군 계급을 다는 이들에 대한 경멸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내일 있을 취임식에서 그 정치적 사단장에게 제36보병여단의 완벽한 군기를 보여줄 생각에 오히려 투지가 불타올랐다. 강 대령은 여단 핵심 참모들을 모두 불러 모아 저녁 식사를 겸한 회의를 소집했다.
장소는 여단장실 옆에 딸린 작은 접견실이었다. 작전 참모인 김소령, 인사 참모인 박대위 등 핵심 참모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강 대령의 입만 바라보고 있었다. 들었겠지. 내일 모레 취임하는 사단장이 여자라는 거. 강 대령이 술잔을 채우며 입을 열었다. 좌중은 숨을 죽였다. 내가 군생활 20년 넘게 하면서 별걸 다 보지만 이런 코미디는 또 처음이야. 특수전 부대 출신에서 총 좀 쐈다고 일개 사단을 지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노골적인 비하였다. 작전 참모인 김소령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여단장님. 그래도 듣기로는 실전 경험이 어마어마한 분이라고. 실전? 김소령, 자네가 말하는 실전이 뭔데? 테러범 몇 명 소총으로 쏴 죽이는 게 실전인가? 여기는 열세부대야. 수만 명의 병력을 움직여서 저기 북쪽 놈들이랑 전면전을 치러야 하는 곳이라고. 이건 소꿉 장난이 아니야. 강 대령은 술잔을 테이블에 3개 내려놓았다. 결국 정치로 단 계급이야. 보여주기식 쇼를 하려고 여성도 이만큼 챙긴다. 뭐 그런 거지. 내일 모레 취임식 할 때도 기자들 바글바글하게 몰고 와서 선전하러 오는 거 아니겠어? 나는 그런 꼴 못 봐. 내 부대는 그런 정치 노름에 휘둘릴 수 없다고. 그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얼굴은 술기운과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여자가 내 머리 위에 앉아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꼴 나는 절대 못 본다 이 말이야. 제36여단은 내가 책임진다. 그 사단장이 무슨 쇼를 하든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간다. 참모들은 그저 단결. 여단장님. 이라고 대답할 뿐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특히 김소령은 강 대령의 저런 오만하고 독선적인 태도가 언젠가 큰 화를 부를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 역시 강 대령의 그늘 아래 있는 한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이 끔찍한 대화는 접견실 밖에서 대기하던 여단장 당번병 상병의 귀에 고스란히 들어가고 있었다. 이 당번병은 하필이면 위병소 근무를 서는 김일병의 동기였다. 그날 밤 당번병은 생활관으로 돌아와 김일병에게 오늘 들은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김일병, 너 오늘 위병소에서 강 대령님한테 깨진 그 여군 간부님 말이야. 혹시 왜 뭐하는 분인지 알아? 아니, 그냥 강 대령님이 오늘 저녁에 신임 사단장님 욕을 엄청 하시더라고. 정치적 쇼라느니 여자라느니. 느낌이 좀 이상해서 그래. 김일병은 낮에 겪었던 일을 떠올렸다. 그 모욕을 당하고도 고요했던 여군의 눈빛, 그리고 윤 상사가 황급히 챙겨 넣던 그 검은색 수첩. 불길한 예감이 김일병의 머릿속을 스쳤다. 다음 날 김일병은 이 사실을 윤준호 상사에게 보고했다. 윤 상사님, 어제 강 대령님께서 접견실에서 신임 사단장님을 정치적 쇼라고 비하하셨다고 합니다. 여단장님 당번병인 제 동기가 직접 들었다고 합니다. 윤 상사는 아무 말 없이 하늘만 바라보았다. 그의 손에는 어제 주운 그 검은색 수첩이 굳게 쥐어져 있었다. 그는 결심했다. 이 수첩을 주인에게 돌려줘야겠다고. 그리고 오늘 들은 이 끔찍한 비하 발언도 함께 전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는 수첩 첫 장에 적힌 열쇠부대라는 글자 밑에 연필로 작게 쓰인 이름을 발견했다. 서유진. 그는 그 이름이 신임 사단장의 이름이라는 것을 아직 알지 못했다. 취임식 당일이 밝았다. 열쇠부대 연병장은 팽팽한 긴장감과 절도 있는 움직임으로 가득 찼다. 각 여단과 직할 부대 장병들이 수천 개의 점이 되어 거대한 사각형을 이루었고 단상에는 군단장과 인근 부대 지휘관들 그리고 지역 유지들까지 자리하고 있었다. 강태영 대령은 제36보병 여단장 자격으로 단상 가장 앞줄에 서 있었다. 그의 전투복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다려져 있었고 전투화는 거울처럼 빛났다. 그는 자신의 여단 병력들이 가장 완벽한 대우를 갖춘 것을 확인하고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오전 10시 정각. 군악대의 웅장한 연주와 함께 장내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다. 지금부터 제5보병사단 신임 사단장 서유진 소장님의 입장이 있겠습니다. 서유진.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단상 아래 위병소 근무를 마치고 도열해 있던 윤준호 상사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는 주머니 속 검은색 수첩을 움켜쥐었다. 강 대령은 서유진이라는 이름이 꽤 여성스럽다고 생각하며 헛웃음을 삼켰다. 그리고 그는 단상으로 걸어 나오는 신임 사단장을 보기 위해 고개를 돌렸다. 그의 시야에 한 여군이 들어왔다. 단정하게 차려입은 정복 어깨에는 선명한 소장 계급장이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얼굴. 강 대령의 호흡이 멎었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 같았다. 이틀 전 자신의 위병소 앞에서 흙탕물을 뒤집어 쓴 채 쪼그려 앉아 낙엽을 긁어 모으고 있던 자신이 어디서 굴러먹던 여군이냐고 꽃이나 심으라고 모욕했던 바로 그 여자였다. 강 대령의 눈이 공포로 흔들렸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치려 했지만 발이 바닥에 붙어버린 듯 움직이지 않았다. 서유진 소장은 수천 명의 시선을 받으며 당당하게 단상 중앙으로 걸어 나왔다. 그녀는 군단장에게 거수 경례를 붙이고 부대 지휘권을 상징하는 부대기를 건네받았다. 그리고 마이크 앞에 섰다. 그녀는 연병장을 가득 메운 장병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녀의 시선이 단상 앞줄에 서 있는 강태영 대령에게 잠시 머물렀다. 강 대령은 그 시선을 피하고 싶었지만 거대한 자석에 이끌린 쇠붙이처럼 눈을 뗄 수 없었다. 서유진 소장의 눈빛은 이틀 전 낙엽 앞에서와 똑같았다. 고요하고 깊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했다. 이윽고 그녀의 맑고 단단한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다. 자랑스러운 열쇠부대 장병 여러분. 오늘부로 여러분의 사단장으로 부임한 소장 서유진입니다. 단결. 그녀는 준비된 원고를 보지 않았다. 나는 20년간 특수전 부대에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곳에서 내가 배운 단 하나의 진리는 우리의 진정한 적은 외부에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연병장이 조용해졌다. 우리의 진정한 적은 우리 내부의 오만과 편견입니다. 실력이 아닌 성별로 동료를 판단하는 편견. 계급이 곧 인격이라 착각하는 오만. 그것이야말로 전투에서 우리를 패배하게 만들 진짜 적입니다. 강 대령은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다. 저 말은 명백히 자신을 향한 말이었다. 서유진 소장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나는 부임하기 며칠 전 이 부대의 심장인 위병소를 둘러보았습니다. 그곳에서 나는 열쇠부대의 현재를 보았습니다. 낙엽은 수북하게 쌓여 있었고 통신선은 끊어지기 직전이었으며 안전동선은 엉망이었습니다. 강 대령은 이제 숨을 쉴 수 없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심각하게 막히고 끊어져 있었던 것은 지휘관과 부하들 사이의 소통이었습니다. 나는 오늘부로 그 막힌 낙엽 청소부터 나의 임무를 시작하겠습니다. 낡은 통신선을 교체하는 것에서부터 열쇠부대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녀는 연설 내내 단 한 번도 강태영 대령을 직접 쳐다보지 않았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지휘관들은, 특히 강 대령의 참모들은 그 연설이 누구를 겨냥한 것인지 똑똑히 알 수 있었다. 취임식이 끝나고 서유진 소장은 단상의 지휘관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었다. 마침내 그녀가 강태영 대령 앞에 섰다. 강 대령은 경직된 동작으로 거수 경례를 붙였다. 단결. 제36보병 여단장 대령 강태영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갈라져 나왔다. 서유진 소장은 그의 경례를 받으며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작았지만 그를 짓누르는 악력은 그가 평생 느껴본 적 없는 무게였다. 강 대령. 제36여단 위병소 관리가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녀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조만간 여단 외곽 보행로 낙엽 처리 상태를 직접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그때 봅시다. 신임 사단장과의 첫 공식 대면은 지옥 그 자체였다. 서 소장이 주재하는 첫 번째 지휘관 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강 대령은 회의 내내 가시방석에 앉은 듯 했다. 서 소장은 각 부대 현황 보고를 받으면서 유독 제36여단 사안에 대해서는 송곳 같은 질문을 던졌다. 강 대령. 보고서에 의하면 36여단 전투 준비 태세는 완벽하군요. 단결. 네. 사단장님. 언제든 싸워 이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내가 위병소에서 본 바로는 당장 비만 조금 더 와도 통신이 두절될 것 같던데 통신도 없이 어떻게 싸워 이길 준비를 한다는 겁니까?
그 통신선 점검을 대령인 내가 직접 낙엽 쓸다가 확인해야 하는 수준이었습니까? 그것은 즉각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즉각이 언제입니까? 내가 이미 며칠 전에 문제점을 확인했는데 강 대령은 아직 보고도 못 받았습니까? 아니면 보고를 받고도 묵살한 겁니까? 강 대령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다. 회의실에 모인 다른 여단장들과 참모들은 숨을 죽이고 이 살벌한 광경을 지켜볼 뿐이었다. 회의가 끝나고 강 대령은 도망치듯 여단장실로 돌아왔다. 그는 문을 걸어 잠그고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젠장, 젠장, 젠장. 그는 자신이 모욕했던 여군이 사단장이라는 사실보다 그 사단장이 자신을 철저히 무시하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었다는 사실에 더 큰 굴욕감과 분노를 느꼈다. 감히 나를 건드려? 좋아. 어디 한번 해보자 이거지. 한편 윤준호 상사는 깊은 고뇌에 빠졌다. 그는 취임식이 끝난 직후 사단장실 비서실을 통해 서유진이라는 이름이 적힌 수첩을 조심스럽게 전달했다. 그리고 그는 결심을 내려야 했다. 강태영 대령의 만행을 이대로 덮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이 기회에 10년 묵은 원한과 위병소에서 벌어진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인가. 그는 위병소 근무를 함께 섰던 김일병과 박 병장을 불렀다. 너희 그날 위병소에서 있었던 일 전부 기억하나? 특히 강 대령님이 그 여군 간부님에게 했던 말들. 단결. 윤 상사님. 똑똑히 기억합니다. 낙엽이나 쓸라는 말도 재수 없다는 말도 전부요. 만약 감찰실에서 너희에게 그날의 진실을 묻는다면 사실대로 말할 수 있겠나? 상대는 강 대령님이다. 너희 남은 군 생활이 지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일병과 박 병장은 잠시 망설였다. 일개 병사가 여단장을 상대로 증언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윤 상사님. 저희는 윤 상사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여군 간부님은 지금 우리 사단장님이십니다. 강 대령님이 잘못하신 게 맞습니다. 박 병장의 확고한 대답에 윤 상사는 결심을 굳혔다. 그는 10년 동안 고이 간직해왔던 빛바랜 서류 봉투를 꺼냈다. 그 안에는 10년 전 강소령이 부적합 판정을 내렸던 자신의 인사기록 카드 사본과 당시 동료들의 긍정적인 평가서가 들어있었다. 윤 상사는 밤을 새워 진정서를 작성했다. 1. 10년 전 강소령의 직권 남용으로 인한 부당 인사불이익 사건. 2. 며칠 전 위병소에서 벌어진 신임 사단장에 대한 모욕 사건. 3. 강 대령이 접견실에서 참모들을 모아놓고 신임 사단장을 정치적 쇼라고 비하한 상관 모독 사건. 그는 두 사건의 목격자와 증거들을 꼼꼼하게 적어 내려갔다. 다음 날 아침 윤준호 상사는 사단 감찰실의 문을 두드렸다. 사단 감찰실장 오세연 대령은 윤준호 상사가 제출한 진정서를 읽고 책상에서 벌떡 일어났다. 오 대령은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원칙주의자로 군 내부의 부조리를 척결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투철한 인물이었다. 진정서의 내용은 그야말로 메가톤급 폭탄이었다. 윤 상사. 이 진정서의 모든 내용이 단 하나도 빠짐없이 사실인가? 단결. 감찰실장님. 제 군생활 전부를 걸고 맹세합니다. 위병소 모욕 사건을 목격한 병사들의 진술을 확보할 수 있나? 강태영 대령이 어떤 사람인지 나도 잘 아네. 병사들이 겁을 먹고 입을 닫아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 제가 책임지고 그 병사들의 신변을 보호하고 진술을 받아내겠습니다. 그들 역시 그날의 부당함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오세연 대령은 즉각 서유진 사단장에게 직보했다. 서 소장은 진정서를 꼼꼼히 읽어 내려갔다. 그녀는 윤준호라는 이름이 낯설지 않았다. 바로 자신이 위병소에서 잃어버렸던 검은색 수첩을 비서실을 통해 돌려준 그 부사관이었기 때문이다. 사단장님, 이 사건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강 대령은 군단장 라인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섣불리 건드렸다가는 사단장님의 입지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서유진 소장은 창밖의 연병장을 바라보았다. 오 대령, 나는 정치하러 이곳에 온 것이 아니오. 군인이 정치를 생각하는 순간 부대는 썩기 시작합니다. 대령이 군단장 라인이든 그보다 더 높은 분의 라인이든
규율을 어겼으면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단결. 알겠습니다. 그럼 즉각 조사에 착수하겠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사는 철저히 비밀에 붙이고 원칙대로 진행하십시오. 내가 개입했다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나의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열쇠부대의 무너진 군기를 바로 세우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명심하십시오. 감찰실의 조사는 물밑에서 신속하고 은밀하게 진행되었다. 오 대령은 가장 먼저 윤 상사가 지목한 김일병과 박 병장을 안전한 장소로 불러 개별 면담을 진행했다. 윤 상사가 미리 그들의 심리적 안정을 돕고 설득한 덕분에 두 병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 위병소에서 강 대령이 내뱉었던 폭언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진술했다. 정말로 어디서 굴러먹던 여군이라는 표현을 썼나? 단결. 네. 그렇습니다. 재수없다, 꽃이나 심어라는 말도 똑똑히 들었습니다. 병사들의 진술은 구체적이었고 두 사람의 말이 정확히 일치했다. 다음 단계는 강 대령의 상관 모독 발언이었다. 감찰실은 여단장실 당번병의 동선을 파악하고 그날 저녁 식사에 배석했던 참모들을 소환했다. 처음에는 모두가 입을 굳게 닫았다. 여단장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은 곧 자신의 군생활을 거는 도박이었기 때문이다. 오 대령은 작전 참모인 김소령을 마지막으로 불렀다. 김소령. 나는 자네가 원칙을 중시하는 군인이라고 들었네. 자네의 명예를 걸고 묻겠네. 그날 저녁 강 대령은 신임 사단장님에 대해 어떤 발언을 했나? 김소령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는 강 대령의 독선적인 지휘 방식에 염증을 느끼고 있었지만 동시에 자신을 이끌어준 상관을 배신하는 것이 아닌지 고뇌했다. 김소령. 침묵은 때로 거짓보다 더 큰 죄가 될 수 있네. 부대를 위해서 그리고 자네 자신을 위해서라도 진실을 말하게. 김소령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단결. 정치적 쇼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여자라는 이유로 폄하하는 발언도 수차례 하셨습니다. 이 결정적인 진술은 조사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다. 오세연 대령은 마지막으로 윤 상사의 10년 전 인사 기록을 검토했다. 명백한 부당함이었다. 당시의 동료 부사관들과 장교들의 평가서까지 확보하자 강태영이라는 인물의 오만과 독선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음이 명백해졌다. 모든 증거가 확보되었다. 병사들의 진술, 핵심 참모의 증언, 그리고 과거의 인사비리 자료까지. 강태영 대령을 올까맬 그물은 촘촘하게 짜였다. 강태영 대령은 감찰실의 조사가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그는 서유진 사단장이 자신을 공개적으로 망신 준 것에 대한 분노로 오히려 더 맹렬하게 제36여단 병사들을 쥐어짜고 있었다. 사단장이 여자라고 부대 전체가 계집애들처럼 빠져가지고 정신 똑바로 차려. 여기서 진짜 군인은 나 하나뿐인 것 같으니까. 그의 오만은 하늘을 찔렀다. 그는 서유진 사단장이 자신에게 감히 손대지 못할 것이라 확신했다. 자신은 실력으로 증명된 최고의 여단장이었고 군단장 역시 자신을 신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로 그 자신감이 절정에 달했을 때 감찰실의 소환장이 날아들었다. 제36보병 여단장 강태영 대령. 상기인은 금일 오후 2시 사단 감찰실 조사에 즉각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강 대령은 소환장을 구겨버렸다. 이것들이 감히. 오세현이 저 육사 동기가 드디어 미쳤군. 사단장한테 잘 보이려고 충성 경쟁이라도 하는 건가? 그는 당당하게 감찰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오 대령, 이게 무슨 무리한 짓인가? 내가 지금 얼마나 바쁜지 알면서 이런 종이 쪼가리 하나로 여단장을 호출해. 오세연 대령은 차가운 표정으로 그를 맞았다. 강 대령, 앉으시죠. 무리한 짓이 아니길 바란다면 지금부터 내 질문에 성실히 답하셔야 할 겁니다. 조사실에는 팽팽한 긴장이 흘렀다. 며칠 전 위병소 앞에서 본인의 신분을 알 수 없는 여군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강 대령은 코웃음을 쳤다. 그게 뭐 어쨌다는 겁니까? 군기 강화를 위해 복장 불량자를 질책한 것이 잘못입니까? 나는 여단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겁니다. 그럼 어디서 굴러먹던 여군, 재수없다.
꽃이나 심어라 같은 발언도 여단장의 임무에 포함됩니까? 강 대령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누가 그런 헛소리를 하는 겁니까? 증거 있어? 증거는 여기 있습니다. 오 대령은 책상 위 서류철을 툭툭 쳤다. 당시 현장에 있던 김일병과 박 병장의 진술서입니다. 두 병사의 진술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일치하는군요. 겨우 일개 사병놈들 말을 믿고 지금 현역 대령을 겁박하는 겁니까? 그럼 이것도 보시죠. 오 대령은 다음 서류를 넘겼다. 여단 참모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신임 사단장님을 정치적 쇼라고 비하하고 여자라는 이유로 폄하 발언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강 대령은 심장이 철렁했다. 그건 사적인 자리에서 편하게 나눈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걸 문제 삼는 건 사적인 자리든 공적인 자리든 군인 복무기본법 제22조 상관 모독죄에 해당한다는 건 강 대령이 더 잘 알 텐데요. 당시 배석했던 김소령의 진술서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강 대령은 김소령이라는 말에 눈이 뒤집혔다. 그 자식이 감히 나를 배신해. 배신이 아닙니다. 진실을 말한 것뿐이죠. 오세연 대령은 마지막 서류를 강 대령 앞에 던졌다. 그것은 10년 전 윤준호 중사의 인사기록 카드였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10년 전 당시 윤준호 중사의 참모 지원을 막고 부당하게 인사불이익을 준 사실이 있습니까? 여기 당시 강소령님의 부적합 의견서와 다른 모든 지휘관들의 적합 의견서가 함께 있습니다. 왜 강 대령님만 반대했는지 합당한 이유를 설명해 보시죠. 강 대령은 그제야 모든 것이 덫이었음을 깨달았다. 위병소의 그 여군, 윤준호 상사, 그리고 김소령까지.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함정이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다.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나? 나는 부대를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이다. 무능한 것들은 속가내고 군기를 바로 세우려고 했을 뿐이라고. 그것이 오만과 편견 그리고 직권 남용이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오 대령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강태영 대령. 당신의 모든 혐의는 명백하며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조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곧 징계위원회가 소집될 겁니다. 강 대령은 조사실을 나오며 비틀거렸다. 그는 완벽하다고 믿었던 자신의 성이 사소하다고 무시했던 작은 돌멩이들에 의해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실감했다. 사단 징계위원회는 전례 없이 신속하게 열렸다. 강태영 대령의 혐의는 단순한 모욕이나 비하 발언을 넘어 상습적인 직권 남용과 부하에 대한 부당 대우 그리고 상관 모독이라는 중죄에 해당했다. 군단장 라인이라는 그의 방패막이도 서유진 사단장이 직접 챙기는 군기 확립 사건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징계위원회는 강태영 대령에게 최고 수위의 징계를 결정했다. 1. 제36보병 여단장 보직 즉각 해임. 2. 예정되어 있던 장군 진급심사 대상에서 영구 제외. 3. 육군 보병학교 정책연구관으로 전출 조치. 정책연구관이라는 직함은 그럴듯해 보였지만 군 내부에서는 사실상 좌천을 의미하는 아무런 실권도 명예도 없는 한직이었다. 20년간 오직 실력 하나로 장군 계급을 달기 위해 달려왔던 강 대령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강 대령은 텅 빈 여단장실에서 홀로 짐을 꾸렸다.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수많은 표창장과 기념패들이 지금은 그저 쓰레기처럼 보였다. 그의 방에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다. 그를 따르던 참모들도 그가 쥐어짠 부하들도 모두 그에게 등을 돌렸다. 그때 여단장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서유진 사단장이었다. 강 대령은 차마 그녀의 얼굴을 쳐다볼 수 없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경례조차 올리지 못했다. 서유진 소장은 책상 위에 놓인 정책연구관 발령 공문서를 말없이 바라보았다. 강 대령. 그녀의 조용한 목소리가 방을 울렸다. 나는 그날 위병소에서 당신에게 개인적인 모욕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나는 당신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지 않았을 겁니다. 강 대령이 고개를 들었다. 무슨 뜻입니까? 나는 당신의 눈에서 한 인간에 대한 존중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성공을 위해 타인을 짓밟는 오만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확신했습니다.
저런 지휘관 아래는 그 어떤 부하도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저런 지휘관이 이끄는 부대는 전투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서 소장은 강 대령에게 다가와 그의 어깨에 달린 대령 계급장을 바라보았다. 군복의 무게는 계급장의 무게가 아닙니다. 강 대령. 그 계급장을 달기까지 함께한 부하들의 신뢰와 그들의 생명을 책임져야 하는 무거움입니다. 당신은 그 무게를 한 번이라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강 대령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보병학교로 가거든 처음부터 다시 배우십시오. 계급장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라는 것을. 그것이 내가 당신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서유진 소장은 경례도 받지 않고 돌아섰다. 강 대령은 그녀가 떠난 자리에 주저앉아 난생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다. 그것은 분노의 울음도 억울함의 울음도 아니었다. 자신의 오만했던 과거가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절망의 울음이었다. 며칠 후 강태영 대령은 아무도 모르게 열쇠부대를 떠났다. 그리고 윤준호 상사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감찰실로부터 자신의 인사기록이 정당하게 재검토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위병소의 김일병과 박병장은 사단장 표창과 함께 조기 진급의 영예를 안았다. 열쇠부대에 막혔던 소통의 배수로는 그렇게 뚫리기 시작했다. 시간이 흘러 겨울이 찾아왔다. 전라남도 장성에 위치한 육군 보병학교는 연천의 살을 애는 듯한 추위와는 다른 온화하지만 스산한 기운이 감돌았다. 강 대령은 정책연구관이라는 이름이 붙은 작은 독방 같은 연구실에서 의미 없는 서류들만 뒤적이고 있었다. 그에게 말을 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한때 최전방 여단을 호령하던 대령이었지만 지금은 그저 보직 해임된 문제아일 뿐이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명예도 권력도 그리고 그토록 집착했던 장군 계급에 대한 꿈도. 절망의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그는 창밖으로 훈련을 받고 있는 신임 소위들을 보게 되었다. 갓 임관하여 모든 것이 서툴고 어설픈 병아리 같은 장교들이었다. 그들은 훈련 교관의 불호령에 안절부절 못하며 실수를 연발하고 있었다. 소위 김민석, 자네는 독도법 시간에 잠만 잤나? 지도 하나 제대로 못 읽어서 부하들을 다 죽일 셈인가? 강 대령은 그 모습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다. 10년 전, 20년 전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다.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 실수하면 끝장이라는 두려움. 그날 저녁 그는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는 소위 김민석을 발견했다. 다른 동기들은 시끄럽게 떠들고 있었지만 김소희는 풀이 죽어 밥알만 새고 있었다. 강 대령은 자신도 모르게 식판을 들고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김소희는 맞은편에 앉은 사람이 대령이라는 사실에 화들짝 놀라 숟가락을 떨어뜨렸다. 단결. 대령님,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그래. 편하게 먹게. 강 대령이 밥을 먹으며 무심하게 물었다. 아까 보니까 독도법 때문에 고생하는 것 같던데. 네. 제가 산악지형에 약해서 그런지 등고선이 눈에 잘 안 들어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할 것 없어.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 강 대령은 자신이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스스로도 놀랐다. 나도 처음엔 그랬어. 지도 들고 산에서 사흘 밤낮을 헤맨 적도 있지. 그는 숟가락을 놓고 김소희에게 자신이 겪었던 실수담을 천천히 이야기해 주었다. 어떻게 길을 잃었고 어떻게 밤새 추위에 떨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지도를 읽는 법을 깨우쳤는지. 그의 이야기는 교과서에 나오는 딱딱한 이론이 아니었다. 김소희는 눈을 반짝이며 그의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그럼 대령님도 실수를 하셨단 말입니까? 실수? 실수투성이었지. 지금도 하고 있고. 강 대령은 쓴웃음을 지었다. 그는 김소희에게 냅킨을 한 장 뽑아주며 그 위에 간단하게 등고선 읽는 법을 그려주었다. 중요한 건 실수를 안 하는 게 아니야, 김소희. 실수를 인정하고 다시 일어나는 법을 배우는 거지. 그리고 절대로 내 부하들 앞에서 오만한 모습을 보이지 말게. 지휘관의 오만은 부하들의 피를 부른다네. 그날 이후 강 대령은 달라졌다. 그는 연구실에 틀어박혀 있는 대신 훈련장으로 나갔다. 그는 자신의 20년 경험을 교관처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선배로서 먼저 실수를 겪어본 사람으로서 젊은 소위들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그의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의 조언을 듣기 위해, 그의 경험을 배우기 위해. 그는 더 이상 보직 해임된 대령이 아니었다. 그는 가장 인간적인 교관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1년이 지난 어느 봄날 강 대령은 육군 본부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서유진 소장이 보낸 축전이었다. 강 대령. 보병학교에서 새로운 가치를 찾았다는 소식을 들었네. 어깨에 다는 계급보다 마음에 다는 신뢰가 더 빛난다는 것을 깨달았으리라 믿네. 건승을 비네. 편지 안에는 작은 사진이 한 장 들어 있었다. 윤준호 상사가 환하게 웃으며 원사 계급장을 달고 있는 진급식 사진이었다. 강 대령은 그 사진을 보며 처음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미소를 지었다. 그의 몰락은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오늘 사연 모음집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당신은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사연 모음집에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